자, 우리가 기기 분석 제일 처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X선 회절법,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래서 보통 XRD 그러거든요. 이걸 내용 배운 다음에 또 다른 내용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고 그럴 거예요. 데이터를 줄 테니까. 자, 여러분들 SiO2 그냥 보통 유리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런데 걔가 만약에 단결점 구조다, 그럼 우리가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쿼츠라고 해요. 쿼츠. 자, 쿼츠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조성은 똑같아. 조성은 똑같은데 또 얘가 어떤 결정상을 이루면요, 그걸 또 크리스탈로 발라이트라고 그래. 크리스토 발라이트. 또 하나는 우리 이거 그냥 녹여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얘가 정렬되고 그럴 시간이 있거든. 우리가 유리를 이렇게 안 만들잖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걔는 안에가 비정질 구조입니다. 비정질. 같은 SiO2, SiO4 이런 조성이어도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이제 XRD를 찍으면요, 쿼츠는요, 이 X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장비에서 여기에다가 내 샘플을 올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X선을 쬐가지고 거기서 X선이 회절돼서 나오는 걸 디텍트할 수 있는데요. 입자각과 반사각 똑같은데 여기 각도가 20도입니다. 샘플에 따라서 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샘플이 있는데 얘가 입사, 우리가 인풋 넣는 데고 얘가 나온 데를 읽는 디텍터예요. 그래서 반사된 그 포톤이 몇 개나 나오냐 그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퍼 세컨드 CPS라는 단위 또는 그냥 단위를 안 쓰거나 해서 Y축을 쓴다 그랬어요. 그거 쓰는데 얘가 샘플은 가만히 있고 디텍터 부분이 삑삑삑삑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각도랑 나오는 각도를 봤을 때 나오는 각도 이쪽이 들어가는 각도의 2배거든요. 2세타.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요, 데이터는 여기 X축이요 2세타예요. 2세타. 디프렉션 앵글 그래갖고 샘플은 가만히 있고 쐈을 때 여러 갈래로 나가는데 얘가 띡띡띡띡띡 움직이면서 그 각도에서의 빛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도에서 한 40도까지는요 전혀 그 포톤이 안 나왔어. 그 X선 반사된 게 안 나왔어. 근데 이 40도 정도 됐을 때는요 퍽 튀어나왔어. 그리고 40도가 넘어가면 덥다가 또 60도에서 팍 튀어나왔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픽의 위치. 자, 그런데 그 픽의 위치가 같은 조성이지만 결정 구조가 다르면요, 쿼츠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데서 뜨고 크리스토 발라이트는 여기, 글라스는 안 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비정질은요, 이 하면은 나 학부 때도 궁금했거든요. 그 수업할 때. 비정질은 픽이 안 나오나요? 난 픽이 아예 안 나올 줄 알았거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샘플이 충분히 뭐 두껍고 그러다면요, 이게 했는데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조금씩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각 각도에서 나온 신호들 다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비정질은 보통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요. 대학원 때 어떤 방막의 XRD를 내가 찍고 싶었거든. 근데 이거를 찍으려면은 방막 틴 필름인데 방막으로 펄럭펄럭 뭐 들고 다니까 이거 찍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거를 어떤 기판 위에다가 성장을 시키거나 코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는 거야. 지지대처럼 이렇게. 근데 가져가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요거가 얇고 또 결정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픽이 별로 크지 않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기판이 있는데 엑스레이가 들어가면요, 엑스레이는 여러분들 물론 에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깊게 들어갈까 살짝 들어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살 때 이제 오늘 내일 배우는, 그러니까 요번 주에 배울 텐데 수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해가지고 딱 쏘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하면은 표면만 싹 들어갈까 아니면 안에까지 들어갈까? 깊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거든. 찍으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투과하거든. 투과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에 치밀한 구조 이제 뼈는 색깔 다르고 또 살은 색깔 다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엑스레이 쏘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기판 자체가 만약에 내가 비정질 기판 글라스 같은 거에다가 내가 어떤 결정질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옥사이드 결정질 그걸 했다가 만들긴 그렇게 만들면 어렵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요 요거에 대한 정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정보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찍었는데 내 거 XRD 픽이 사실은 이게 카운트 퍼 세크라고 했잖아요. 내 거가 만약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기판에다 묻혀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저런 경우에는 기판은 비정질이 아니라 기판 자체의 픽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결정질 기판에다가 올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 거 정보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판도 나오겠죠. 근데 기판에서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XRD 찍었을 때 얘는 기판에서 나온 거야. 또는 근데 기판이 이제 뒤에서 나올 수도 있죠. 데이터 정리할 때 이걸 뭐 보일 필요가 있는데 여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험도 잘 해야 되고 실험한 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이해되게 설명해. 좀 실험한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글라스가 그냥 대표적이고 싼 거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글라스 같은 거 찍으면 이렇게 비전처럼. 자 봅시다. 여기 이게 있네. 보세요. 얘네들은 보니까 픽이 하나, 둘, 셋 위치가 얘네랑 같아. 그런데 요 백그라운드까지 쭉 나와 있어. 그렇죠? 이런 경우는 글라스 기판에다가 크리스토발라이트랑 쿼츠가 섞여 있는 어떤 필름 같은 거를 내가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다 나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고레등처럼 되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 이 부분은 기본으로 해서 좀 평탄화 시켜버리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여기서는 내가 찍었는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나왔다 그럼 얘는 고칩니다. 파란색 나왔다. 크리스토발라이트입니다. 근데 찍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피크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상이 섞여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또 이런 정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패턴을 찍었는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 샘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다 겹쳐놓은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은 This pattern shows the 빠빠빠 하면서 나노크스탈라인 세리아. 세리아가 뭐냐면요.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타이타늄 옥사이드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왜 그런지 모르는데 생각했는데 타이타니아 이렇게 보여. 알루미늄 옥사이드죠. 알루미늄 옥사이드라고 해야 되는데 분야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서 알루미나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 세라믹 쪽에서는 알루미나 이렇게 알루미나. 세륨 옥사이드죠. 얘는 세리아. 세리아가 있는데 얘도 만약에 어떤 벌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큰 입자가 큰 파우더야. 내지는 입자가 큰 파우더나 아니면은 뭐 덩어리 세리아가 덩어리일 수도 있어. 그런 거를 가지고 XRD를 찍어보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걔를 내가 어떤 공정을 통해서 합성할 때부터 만들어낼 때부터 아니 뭐 어디서 돈 주고 사왔든 그 자체를 결정 입자 구조가 뭐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가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입자 크기가. 그런 걸 이제 파우더를 넣고 이제 XRD를 찍어보면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같은 물질인데도 얘가 뭐 나노 크리스탈 구조냐 아니면 벌크 구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 이게 애매한 건데 얘는 뭐냐면은 같은 샘플이거든. 같은
같은 샘플인데 어떤 장비에서 찍으면요 파란색 좀 나고요. 어떤 장비에서 찍으면요 빨간색 좀 나요. 재료 소재 자체는 지금 뭐 변한 게 아니죠. 똑같은 거죠. 이게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장비로 찍은 걸 택해야겠어. 네. 파란 장비로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피크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도 파란색 이걸 하고 또 내가 같은 샘플 또 공정을 다르게 해서 찍는다 그래도 이 파란색에 나왔던 그 장비로 가서 찍어서 이제 데이터를 다 비교해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엑스레이에 필요한 몇 가지 성질들 배워보세요. 근데 얘가 우리가 첫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로넷도 입자인 전자 그걸 이제 막 써주면 이제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전자기 파를 샘플에다가 엑스레이를 쏴주는 거야. 얘는 지금은 입자의 성질보다는 그냥 파동의 성질을 더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좋아. 근데 파동의 성질 중에 크게 세 가지가 뭐 좀 특징되는 게 있는데요. 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반사. 일정 거울이 있는데 여기다가 레이저 빛을 쏘면은 반사돼서 나가죠. 자,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던 파동이 다른 물질 표면에 부딪혀서 안쪽까지 가지 않고 반사라고 하는 거는 물질 표면이랑만 관계 있는 거거든요.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나가던 방향을 바꿔. 그걸 우리가 반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플렉션. 소리도 이렇게 했는데 막 소리 지르는 게 반사돼서 더 크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얘도 음파의 파동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입사각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같은 A라는 재료가 있는데 내가 하나는 표면을 매끈하게 했어요. 매끈하게. 그랬더니 빨간색. 녹화할 때 보니까 빨간색이 잘 보이더라고. 여러 위치에서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하면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럼 우리의 눈이 여기 있어. 눈. 그럼 우리 눈은 저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재료인데 뭐 도금이랑 뭐 했어. 표면이 울퉁불퉁. 그러면은 이 빛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럼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표면이 거칠게 엎드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를 무슨 반사라고 하냐면 난반사. 어지러울 난자 쓸 거야. 난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4학년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파동이면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학생 때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진행 방향이 있잖아요. 그 진행 방향으로 나타낸 이걸 우리가 그냥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선, 레이. 그래서 이게 뭐랑 이런 진행 방향이 뭐랑 관계 있냐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웨이브 넘버 웨이브 벡터랑 관계가 있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그 시간이나 길이 동안에 얼마나 반복돼? 우리가 파수라고 하죠. 파수.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도 간섭입니다. 간섭. 항상 예로 드는데 앞에 물체가 두 개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뭐 얘를 내가 어느 공간상의 위치에 표시할 수 있잖아. 어디 원점으로 했을 때 x, y, z 어디 있다 표시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동일한 위치에 둘 수가 없죠. 얘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얘보다 위에 있든 옆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렇지 동일한데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없잖아. 그렇지? 이해되지? 근데 그게 입자가 가진 특징인데요. 파동이 가진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은요 공간상에서요 중첩이라는 똑같은 거지.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막 떠들어. 예를 들어서
막 떠드는데 저쪽 사람이 내가 떠드는 거나 아니면 내가 TV 틀었는데 너무 시끄러워. 소리가 음파가 가는데 시끄럽다고 느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서 소리 좀 중화시키려고 딴 소리 틀면 이게 소리 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첩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파동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만났을 때요, 중첩이 됐는데 파동은 이 우리 개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폭이 있고 여기 주기가 있고 또는 주파수가 있고 주기나 파장이 있고, 근데 이게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진폭은 같다고 합니다. 진폭은 같은데 둘의 개형 위상이 같은 게 딱 겹쳐지면요, 우리는 그 신호가 진폭되는 거 알고 있죠. Y축이. 그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죠. 보강. 근데 만약에 그 둘이 정확히 180도 이상 차가 있으면은 걔네들은 서로 소멸되죠. 이해되죠? 그 우리가 소멸 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멸 간섭은 영어로 destructive interference. 보세요, 여기 얘랑 얘는 180도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기 합치면은 결과는 소멸 간섭 없어져. 알겠죠? 근데 이 둘이 만약에 위상이 같아, 그럼 합쳐지면요 두 배로 보강 간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섭, 그러니까 간섭 원리가 중요하지, 뭐 간섭 이 정도 이상 뭐 알 필요는 없어. 그 지금 본 요 수준 반복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XRP에서 안 나오다가 푹 나온다 그러죠. 안 나오다 푹 나온다 그러죠. 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입사돼서 샘플에 이제 반사돼서 나오는 게 요게 여기까지는 다 소멸가서 없어. 상세. 근데 요 각도 되면 이제 샘플에서 나오는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 내가 지금 이게 없는 데서 보강해서 소멸을 했어. 소멸했지. 튀어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보강 간섭이라는 걸 미친 거.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문제 중요한 거. 또 하나는 회절. 회절 중요하죠. 회절은 자, 영어로 반사는 reflection, 간섭은 interference. 간섭. 회절은 diffraction인데요. 이거는 지나가는 경로에 틈이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요, 내가 여기서 불을 다 꺼놨어요, 여러분들. 밤이야. 불을 다 꺼놨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아주 밝은 뭐 모닥불이나 그 밝은 뭐 조명을 이렇게 탁 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복도에 있는 문 뒤에 있는 사람도 그 빛이 보이죠. 그 빛이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파동이. 그리고 여기 불 켜놓으면 저기 있는 사람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놨어도 우선 완전 벽이 아닌 이상 내가 여기서 막 말을 하면은 이 반대편 사람이 내가 있는 건 보지는 못하는 거야. 나는 입자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파동은 생사로 나가서 들리죠. 그렇지, 들려. 그런 현상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주변으로 이제 돌아가서 휘어져서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신호가 전달되는 것, 그걸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학생 때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헷갈리고 그냥 그렇구나 했대. 왜냐면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리플렉션이에요,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 XRD. 아니 그 용어 자체가 엑스레이 뭐야? 디프렉션. 그래서 XRD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앞에서 막 설명할 때 뭐 신호가 가서 뭐 소멸되고 뭐한 거막 그거 할 때 잘 들어보면 반사라는 거죠. 반사. 그러니까 별 구별 없이 써. 반사돼서 나온다, 회절돼서 나온다. 그런데 원리는 자체가 회절입니다. 그 얘기도 뒤에 할게. X는 알 수 있는 것, 이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 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요식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금속공학을 한 학생이면요, 아 저는 뭐 현대물리 거기까지 안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거기서 필요한 내용이 불과 몇 개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전자기파가 이제 빛의 이제 입자의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E 이꼴 하유로 표현하는 하유. 유는 진동수. 하는 하라고 하거든. 얘는 그냥 일정 정해진 상수값이 플랑크 상수. 자 그러면은 얘는 일정한 상수값이니까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랑 비례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E 이꼴 하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위는 보통은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 씁니다.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 씁니다. 그런데 얘는 하하고 람다분의 c, 얘는 빛의 속도 30만 km/s, 얘는 빛의 파장이. 왜냐면 c 이꼴 요거는요, 빛의 속도는 일정해요. 근데 만약 그 빛이 자외선일 수도 있고 뭐 엑스레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빛에 따라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동수가. 이게 낮으면요 이게 이거고요, 이게 낮으면 이게. 그래서 두가 곱하면은 일정한 30만 km/s가. 저건 꼭 알아두고, X선은 자외선과 감마선 사이에 있고요. 우리가 쓰는 거 에너지가 낮으면 뭐 소프트 X를 그러는데 우리가 XRD에서 쓰는 빛의 X선이요, 이건 이쪽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너무 막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X선도 여기 파장에 있는 이 정도 파장에 있는 거 우리가 X선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보니까 파장이 종류가 되게 브로드해요. 그렇죠? 브로드한데 우리가 결정 구조에서 쓸 수 있는 파장대를 가진 X선을 씁니다. 자, X선을 발생시켜야지 샘플에다 쏠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선을 발생시켜야지 샘플에다가 걔를 쏠 수 있잖아. 그래서 튜브 여기 얘를 이제 유리로 되거나 뭐 다른 꽉 갇혀있는 유리 아니겠어요? 밀폐된 공간에다 놓고요. 여기 안에다 써서 진공을, 공기를 쫙 빼버려. 진공을 만드는 거지. 여기 이제 안에 가열시킬 거거든. 가열시키는데 공기 중에서 하면 그냥 타버리겠죠. 공기 쭉 다 빼. 완전 고지공으로 빼. 그런 다음에 여기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금속판이 있습니다. 카파일 수도 있고요, 몰립덴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 족주가 있어요. 그 금속판에다가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있는 필라멘트라고 하거든요.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필라멘트에다가 얘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얘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이쪽 금속판, 금속이니까 이제 전기 통하는 거잖아요.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요,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자,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은 이게 점점 좀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런 필라멘트에서요, 얘가 막 뜨거워지잖아. 그럼 거기 안에서요 에너지가 막 안에 넘쳐나잖아, 뜨거워지면서. 그러면 얘가 열 에너지에서 최각에 있는 그런 전자들이요 밖으로, 금속 밖으로 툭툭 튀어나와. 열 전자가 튀어나와. 자,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와서 그냥 뭐 여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튀어나왔는데 세상에 바깥에 나오니까 이쪽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네요. 그러면 전자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전압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그냥 슉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전자가 쭉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1.5V, 9V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몇 킬로볼트를 걸어요. 몇 킬로볼트.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 많이 잡은 거지. 몇 킬로볼트를 걸어. 그러면요 얘가 훅 가속이 되면서 금속판에 가서 맞아요. 금속판에 가서 맞는데 보통 맞은 뭘 팅팅 맞으면 우리가 거기 관역 타겟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데 거기 우리가 보통 타겟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금속 타겟에 가서 부딪힙니다. 큰일 났다. 이제 오후에 고체물인데 수업할 거 많은데 3시간인데 뭐 아파가지고. 얘는 질량을 가진 입자죠. 근데 질량이 엄청 가볍죠. 엄청 작죠. 약 32kg.
끝까지 와서 뭐 봤는데 뭐 아프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 9kV의 가속 전위 차이에서 가속돼. 이게 뭐 비유하자면 뭐냐면 내가 2층에서 1층 떨어지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다른 행성을 가는데 거기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예를 들어서 1000배의 중력 가속도를 가진 어떤 행성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2층에서 1층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그런 것들이 가벼운 전자지만 매우 빠른 운동량을 가지고 P 이꼴 mv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질량이 작지만 부위가 엄청 큰 거잖아. 쾅 부시면은 여기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X선이 발생해. 그래서 X선이 발생한 그거를 이제 샘플에다 갖다 쏘는 거야. 알지? 그럼 이게 뜨겁게 해서 안 뜨겁겠어? 엄청 뜨겁겠지. 금속화석 계속 부시면 이게 탁에서 계속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얘를 식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쿨링 워터 냉각수 같은 거 계속 흘려주면서 식혀줘야 돼.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샘플의 크리스탈 구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구조 정보를 얻고 싶어. 구조 정보. 그 구조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구조가 그냥 그 우리 결정 레티스 컨스탄트가 예를 들어서 메탈 같은 건몇 옹스트롱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요 들어가는 빛이 내가 나오는 정보가 몇 옹스트롱에 대한 정보가 보려면요 내가 인풋하는 그 시그널이 내가 뭐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거 나노미터 뭐 이런 몇백 나노미터 이런 파장대에 빛을 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몇 옹스트롱 정도의 파장을 가진 빛을 쏴줘야 돼. 그게 바로 X선. 쏴줘. 자, X선은 고에너지의 전자가 금속 타겟에 쾅 충돌되면서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X선이요 결국 에너지의 변환이거든. 이 운동 에너지가 가서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이 되는 건데 그 에너지가 전체의 0.1% 정도가 X선인데 왜 나머지는 무슨 에너지겠어? 다 비열 에너지가 그래. 봅시다. 나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 브람스, 하트라하우 이런 게 있고요. 캐릭터리스틱 레디에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타겟 아톰에 이제 원자 핵 있고 갑하거나 몰리브데늄 그런 원자 양성자, 중성자 있고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돌고 있겠죠. K각, L각, M각, 최각 이렇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보호의 모델, 뭐 원자 모델이 됐잖아요. 근데 보호의 모델은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확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틀린 모델이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보호의 모델로 설명을 해도 설명되는 게 많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주변에서 발견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로 설명할 거 없어.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야 돼. 자, 원자 핵 많이 있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같은 수로 있고요. K각, L각, M각이 있습니다. 쉘이라고 하죠. 쉘.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요 어떤 궤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자들이 K각에 2개 있고 L각에 8개 있나?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고요. K각과 L 얘네들 표현할 때도 우리가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를 쓰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과학 같은 데서 불연속 쪽에다가 라고 하죠. 에너지 레벨이 그렇죠? 에너지 레벨이 K 있고 L 있고 그 중간에 막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 쪽에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차이가 있고 여기도 에너지 차이가 있어. 그런데 1, 2, 3, 4 얘가 타겟 금속이고요. 1, 2, 3, 4에 이제 전자 들어가가지고 가자 하면서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전자는 마이너스죠. 요 안에 들어왔는데 요 안에 사실 다 거의 다 빈 공간이잖아. 슉 지나가다가 이 가까이 가면요 얘는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렇죠? 플러스 전화 띄고 있잖아요. 알지? 대답을 해줘. 그냥
이러면서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MIT처럼 호응을 합시다. 하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궤도를 확 펴. 그러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느려지면은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손실에 해당하는 그게 나옵니다. 얘도 X선이. 근데 X선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관심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요. 1, 2, 3, 4 중에서 4번이에요. 4번 맞죠? 근데 지금 1번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휘어. 아니면 뭐 이렇게 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휘을 수도 있어. 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줄어들면은 나머지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때 나오는 것도 X선.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꺾이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꺾이고 그때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요. 그것도 X선이요. 자, 세 번째는 좀 재밌는 거. 아주 V씨는 V씨. 어디? 이 원자기 여기 아예 V쳐버린 거예요. 쾅 부딪혀버려. 그때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 핵이랑 그냥 충돌, 임팩트를 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탄성 충돌을 가깝게 쾅 하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4번이 뭐냐면요. 쭉 가다가요. 얘네들이랑 뭐 인터랙션이 있다기보다는 4번을 가다가요. K각이나 L각이 돌고 있던 전자를 부딪혀. 전자와 전자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면 당구공이야. 여기 당구공 있었는데 당구공 가서 부딪혀. 당구공 둘이 질량 같잖아. 그렇지? 얘는 전자보다 1000배가 질량이 크거든. 내가 가다가 아무리 빨리 가도 나보다 1000배 내 인감을 그냥 쿵다. 탄성 충돌처럼 튀어나와. 근데 당구공이 있었는데 당구공에서 딱 부딪혀. 그럼 얘는 어떻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이 튀어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K각에 전자가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튀어나가 버리고 그럼 하나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L각 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L과 K만큼 요 에너지만큼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내려오고 이만큼에 해당되는 빛이 밖으로 나와. 그게 바로 특성 X선입니다. 특성 X. 왜 특성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냐면요. 우리가 그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K각과 L각 에너지 레벨 차이 여러분들 알죠? 근데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얘가 얼마큼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X선의 에너지 크기가 다 달라. 조금씩 달라. 자, K각의 전자 자리가 비었는데 L각에서 떨어지면요. 우리가 그 X선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K알파 그래요. 알파. 근데 M에서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더 크죠. 그죠? 얘는 우리가 K베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K베타.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1, 2, 3번이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얘도 X선인데요. 얘는 X선 나오는 에너지 종류가 되게 다양해. 그치? 얼마큼 휘어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잖아요. 그런데 그 4번 같은 경우는요. K에서 L, K에서 M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값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성 X선이라고 Characteristic Radiation, Characteristic X-ray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한 게 오고요. 보세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고 찍어서 다시 복수해요. 여기에서 입사 전자가 와가지고요. 전자 하나에 퉁쳐. 그러면은 있던 거는 튀어나가고 맞은 것도 당공이 있었는데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빈자리가 생기죠. 그게 이 두 번째 상황이고 그 다음 상황은 L이나 M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꼴 한유 하 람다 브레스 람다에 따라서 람다 값이 다르면 에너지 값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여기서부터 이제 웨이브렌스가 0.2 옹스트롱에서부터 0.몇 옹스트롱인 게 여러 종류의 액선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1, 2, 3에 해당되는 것들이 막 나왔다. 그런데 4번에 해당되는 게 내가 만약에 몰리브덴을 썼다. 그럼 이제 K 알파에 해당되는 게요. 얘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난히 많이 나온 거죠. K 베타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오고 두 가지.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또 에너지 여러 종류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입사 파장을 아는 거를 이거에 대해서 아는 정보 아는 거를 샘플에다 써가지고 나오는 걸 봐야겠죠. 이거가 정보가 뭐 파장이 다양하거나 여러 가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는 거 다 하나만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X 나오죠. 우리한테 쓸모없는 X. 구조 분석하는데 쓸모없는 X들. 알겠지? 그렇게 된 거를 내가 어떤 필터들이 있어요. 필터들. 그냥 무슨 이렇게 쳐져 있는 걸 필터가 아니라 어떤 광석이나 그런 다른 금속이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걔가 이제 X는 여기서 쫙 나와. 근데 그 나오는 데다가 나오는 거가 정보가 여러 가지 다 있어. 근데 그 앞에다가 내가 어떤 필터 역할을 하는 걸 앞에 딱 해놓으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걸러져. 또 다른 필터는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걸러져.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주 샤프한 확실히 에너지 값이 파장 값이 딱 일정한 에너지 값이 디파인된 우리가 파장 들반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림 같은 경우는 몰리브덴이고 35kV로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자, 몰리브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금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요?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롬, 철, 코발트, 카파, 몰리 있어요. 자, 보니까 K 알파, K 베타 이런 게 있어요. 값이 있어. 그리고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 원소 종류마다 이제 다르겠지.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요, 카파입니다. 카파. 대부분의 그 실험실이나 학교가 다 카파 타겟해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교수님 다른 거는 못 쓰나요? 다른 것도 쓸 수 있죠. 근데 카파가 제일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여기저기 다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뒤에는 못하고 앞에를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분 남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For rays reflected from different planes to be in phase. 어려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내 샘플을 어떤 방막 샘플이라고 합시다. 방막 샘플을 이렇게 옆에서 봤어. 옆에서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111면 있고 1000면 있다고 지난주 배웠잖아요. 걔네들이 요 선이에요. 선. 옆에서 직면을 보고 연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면 있고 그 두 번째 면이 있는데 그 면간 거를 우리가 인터플라나 디스턴스라고 D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X선 발생시킨 거에서 그 특성 X선을 내가 샘플에다가 입사시켰어요. 그런 광선을 우리가 레이라고 표현하거든. 레이. 자, 레이가 이렇게 와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지. 와. 자,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와서요. 하나는 이렇게 돼서 샘플에서 반사가 돼. 또 두 번째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면에 반사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요 안에까지 되는 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라 표면에서만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할 때
때 그냥 반사라는 리플렉트라고 써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요, 요 안쪽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전이라고 표현을 써요. 자, 얘가 잘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오니까 파동이니까 이렇게 오는데 반사돼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 두 번째에서도 반사되는데요. 왔다가 가는데 여기로 진행하는 파랑 여기로 진행하는 파는 요 길이 같은데 요만큼의 경로 차이가 생기죠. 요만큼의 패스 차이가 생기죠. 자, 그럼 패스 차이를 우리가 MP 더하기 PN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패스 차이가 만약에 그 둘의 경로 차이가 제로다. 그러면은 입사된 것들의 두 파형이 위상이 같은 거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 그런데 만약에 요 둘의 경로 차이가 내 파장의 절반이라고 그래요. 절반.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나가는 게 둘의 경로 차이가 절반, 반파장이 돼버리면 얘네들은 상쇄가 돼버리죠. 상쇄. 그래서 경로 차이가 만약에 파장의 1배, 2배, 3배 되는 이렇게 정수배가 되면요, 그러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보강 간섭. 여기서 to be in phase라고 하는 거는요, 둘의 두 파형의 위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으면은 보강 간섭. 이해되죠? 다르다 그러면 out of phase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소멸 간섭이에요. 자, 그래서 입사되고 반사되고 얘네들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거에 경로 차이가 n 람다라는 내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봐요. 그때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입사각 세타고 반사각 세타 프라임 같은데 여기 요 길이를 삼각형에서 세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d HKL면이라는 거에 디스턴스고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바로 PNP 이렇게 D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MP랑 PN이랑 그 길이를 수학적으로 D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D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N은 1인 경우할 때 생각해보자. 이게 MP 플러스 PN이었는데요. 그게 D HKL면의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하나가 사인 세타니까 둘이니까 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식은요, 여러분들 어떤 관련된 우리 회사 가거나 뭐 할 때 요 화목을 배우고 요번 주를 배웠으면요, 람다 있고 2D 사인 세타는요 이게 붙어 있어요. 람다 있고 2D 사인. 람다는 뭐의 파장이에요? 뭐의 파장? 디즘 뭐의 파장? 뭐의 파장이에요? 내가 써준 넥스전의 파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람다 있고 2D 사인 세타에서 람다를 알고 있어. 세타는요? 세타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디텍터 띡띡이 0에서 시작 안 하거든. 보통 2, 3 정도 시작하거든. 띡띡띡띡 해서 꺾어주려 세타 가. 세타 나오잖아. 얘가 아는 없지. 아로. 이거는 몰라. 근데 이거 좌변 알고 있으면 이 값이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저 샘플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명광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명광거리 알아. D 알아. 자, 그래서 얘를 브레그 법칙이라고 그래. 브레그 법칙. 이걸 써라 이렇게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점수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시험 문제야. 이 식은 브레그 법칙이다. 이거 노벨상 받은 시거든요. 70, 80년 전에. 이 XRD 측정법은 되게 오래된 측정법. 데이터 사인 데이터가 많아. 노하우가 많아. 할 줄 아는 사람 많아. 자,
람다 있고 2D 사인 세타 반드시 외워야 될지 집에 가면서 밥 먹으면서 람다 있고 2D 사인 얘를 이게 브레이크 아빠 브레이크랑 아들 브레이크랑 둘이 같이 해가지고 엑셀 이용해가지고 샘플의 연간 거리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진짜 알았어. 그래서 둘이 노벨상 받았어. 자 보세요. 일정한 값이에요. 얘는 이제 그냥 변하는 값이.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변화시켰을 때 이거가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얘는 일정해. 얘는 일정. 그러니까 람다 2 사인 세타가 d죠. 되죠? 이거 일정해.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관계는요? 그럼 그냥 반비례 관계죠. 물론 이게 세타가 그냥 사인 세타니까 뭐 이런 식은 아니지. 그래서 둘이 해보면 약간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타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XR 데이터에서 2 세타 이렇게 나왔잖아요. X축. 거기서 세타거든. 그 각도거든. 말 그대로 3, 4, 5, 6, 7, 8, 9, 10, 11 해가지고 맥스 어디까지 가야겠어? 세타가 범위가 몇 이론상으로 0부터 몇 가지 있어? 90도까지 이론상으로. 그래서 측정해 주제하면서 샘플을 맡겼는데 범위 어떻게 세트하고 보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 문헌 보면 대충 값이 나오잖아요. 예상되는 뭐 3에서 한 30도 해주세요 그래야지. 3에서 90도? 근데 90도는 이론이고 90도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 거의. 3에서 한 뭐 60도 해주세요 말이지. 가가지고 그 담당한 거한테 3에서 한 150 해주세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김유성 누구한테 배웠어? 데려와 먹고 나 끌려가는 것이지. 그거 안 돼요 근데. 그래서 90도까지 갈 일도 없어. 근데 이 투세트 값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픽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커지는 데서 나올수록 이거일수록 뭐야? 이게 반비례야. 다음에 뭐 어떻게 변하지? 잠깐만 투세트 그럴수록 작은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세타 값이 클수록 큰 데서 픽이 나왔다 그러면 그 D가 뭐야? 되게 작은 거죠. 세타 값이 작은 데서 픽이 나왔다 그러면 연관거리가 되게 큰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입니다. 세타 값이 클수록 연관거리 작아 되고 세타 값이 작은 데서 나온 걸수록 연관거리가 큰 거야. 그렇지? 반비례. 완전 반비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여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2교시. 알겠죠?